6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155mm 사거리 연장탄 사업의 체계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025년 드디어 155mm 사거리 연장탄이 양산됩니다. 방사청의 원래 계획보다 조금 늦어졌는데요. 올해부터 9,705억 원의 예산을 투입, 1차 양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155mm 탄약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가장 우수한 탄약까지 보유하게 된 것인데요. 이번 사거리 연장탄 장착 시 K55 자주포는 30km 이상, K9 자주포는 60km 이상 사거리가 늘어납니다. 이는 육군 전방군단과 사단의 자주포 부대를 후방에 배치할 수 있고 북한에 대한 타격 범위도 늘어난다는 뜻인데요. 북한군에 대한 배치와 전술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침 올해는 미국 자주포 사업단의 본격적인 성능 검증이 예고된 해로 K9 자주포와 연계한 수출 확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미국 자주포 사업단은 155mm 사거리 연장탄 성능 시연을 참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K9 자주포는 물론 사거리 연장탄까지 함께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첫 배치가 이뤄진 지 25년, 이미 세계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K9 자주포와 한국산 155mm 탄약에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것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포병 전력의 자존심인 K9 자주포와 155mm 탄환의 초진화, 사거리 연장탄의 양산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세대 자주포와 기존 포탄의 사거리 연장을 계획하던 미군은 2010년 이후 대한민국의 K9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대 40km 떨어진 지상 표적을 파괴하는 장거리 타격 능력은 물론 신속한 포탄 장전을 통한 급속 사격 능력까지 M1092 대비 K9의 화력은 최소 3배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기존 자주포탄의 사거리 연장 추진을 포기하고 새롭게 차기 자주포 사업을 준비하는 것에 영향을 줄 정도였는데요. 때문에 미국의 차기 자주포 사업에 한국산 자주포와 155mm 사거리 연장탄 도입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거리 연장탄이 아니어도 K9은 이미 잘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집트, 인도, 튀르키예, 폴란드, 핀란드, 호주 등 글로벌 신규 자주포 물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2022년 이후 계약 물량만으로 한정한다면 점유율은 80%까지 치솟습니다. 사실상 자주포 시장을 독점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는 생산량이 200문에도 미치지 못하는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2000이나 프랑스의 세자르를 압도하는 수준이며 끼워 팔기와 덤핑 전략에도 아직 128문의 수출 기록밖에 세우지 못한 중국의 PLG 45와 비교해본다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풍산과의 계약 체결 후 본격화될 사거리 연장탄을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원론적으로 자주포의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거리와 위력을 높인 포탄을 배치하는 것과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형 자주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버전2와 버전3까지 다음 진화 단계 K9까지 계획한 상태지만 개발 비용 대비 효과로는 포탄의 개량을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위력으로는 포탄이 미사일에 미치지 못하지만 가격대 성능 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것인데요. 때문에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사거리 연장탄의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밀한 타격으로 치명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무기체계라 할지라도 도입 비용이 비싸다면 손쉽게 대량으로 운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과 미국은 물론 독일, 러시아, 중국 여기에 남아공까지 2010년을 전후로 탄의 위력과 정확도를 높이면서 양산 단가는 낮추고 사거리는 증대시키는 경쟁을 더욱 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남아공은 이미 2019년 155mm 구경에 G6 자주포로 V랩 M9703탄을 쏘아 사거리 76km를 기록했으며 미군의 경우 2021년 10월 애리조나주 유마 시험장에서 XM1113 보조 로켓탄을 사용 70km의 사거리를 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포탄의 사거리를 늘리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거론되는데요. 일단 속도를 높여 탄을 멀리 보내는 방법입니다. 즉 포신을 더 길게 뽑고 탄약을 추진시키는 장약의 고에너지화로 약실의 압력을 높이는 것인데요. 우리 방사청이 포신의 길이를 1940년대 23구경장에서 2000년대 이후 52구경장으로 확대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보조 추진 장치를 탄의 내부에 장착해 포탄이 포구를 떠난 뒤에 탄의 비행을 가속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역시 세계 2차 대전부터 활용되어 왔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랩탄은 일반 고폭탄에 비해 사거리가 훨씬 길지만 로켓 장치가 차지하는 공간만큼 작약을 충진하지 못해 그만큼 탄의 효력을 저하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보조 추진 포탄의 또 다른 방식인 램제트 추진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포탄 내부의 대기 중 산소를 흡입해 연소시키는 방식의 램제트 엔진을 장착하는 것인데요. 산화제를 적재하지 않는 대신 더 많은 연료를 적재할 수 있어 사거리 연장에 유리합니다. 포탄의 사거리를 연장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는 탄이 대기를 뚫고 초고속으로 비행할 때 생겨나는 공기 저항력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역시 이 방식을 적용한 항력 감소탄을 개발해 최대 사거리를 40km까지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포탄은 날아갈 때 비행을 저해하는 저항을 받게 되는데 공기의 마찰 때문에 생성되는 탄체 항력과 탄체 앞부분 형상에 의해 생성되는 웨이브 항력, 탄이 고속으로 비행할 때 탄 밑부분에 생겨나는 진공 현상으로 인한 탄저부 항력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탄체 항력은 20%, 웨이브 항력은 30%, 탄저부 항력은 50%를 차지하는데요. 포탄의 사거리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항력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이 제시됐다고 해서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뛰어든 모든 국가가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주포 기술에 본가라 할 수 있는 영국조차도 유럽 항위청이 요구하는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사거리 연장탄 개발엔 실패했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사거리 연장탄의 개발엔 여러 기술적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포탄의 사거리가 느리면 탄착 지점이 넓어지고 정확도가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탄두 중량을 줄이면 파괴력이 줄어드는 단점이 생깁니다. 최근 북한이 수도권 위협용으로 휴전선 일대에 배치한 170mm 주체포도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주체포의 최대 사거리는 60km에 달하지만 정확도와 파괴력에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연속 발사 속도 등 아직도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역시 전장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로 지상작전 시 작전 반경이 대폭 확대되었기에 포병의 사거리 증가를 계속 요구해 왔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155mm 사거리 연장탄은 군에서 운용 중인 항력 감소탄과 로켓 보조 추진단의 추진제를 복합 적용한 것으로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를 현재보다 30% 이상 연장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양산을 담당할 풍사는 자주포 탄약의 공기 저항을 줄이는 기술을 적용하고 보조 로켓 추진 장치를 탑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거리를 늘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포의 사거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포병의 전투 면적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고 또 후방에 위치하는 만큼 적의 화력과 기습 공격에 최소로 노출됨에 따라 생존성이 더 확보된 상태에서 적 포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거리만 늘어난다고 화포 운용에 따른 전술적 효과가 좋아지고 전술적 가치가 증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탄의 위력은 사거리와 함께 정확도와 탄두 위력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사거리가 늘어나면 탄이 비행하는 과정에서 바람, 온도 등 외부 환경 요소의 영향을 받아 탄의 분산도가 높아지기에 정확도와 탄두 위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내부의 폭약을 줄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사거리 연장탄의 실제 위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 군과 방사청, 풍사는 사거리 연장탄의 정밀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탄도 수정신관 개발 사업으로 명명된 해당 프로젝트는 GPS와 유도 조종 장치, 날개 구동을 적용해 포탄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올해 체계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술한대로 향후에는 K9 자주포 사업의 성능 개량 사업인 K9A2 블록2 사업과 연계해 기존 52 구경장인 포신을 58 구경장까지 늘린다는 구상까지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자주포의 사거리는 80km를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또한 자주포와 포탄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과 함께 미래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하는 작업도 추진 중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배치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서라도 한국형 초장사정 자주포를 확보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2030년대 등장할 K9A2 블록2야말로 K9 계열의 최종 개량형 끝판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거리의 초정밀 성능의 무장과 탑재되는 기술을 보면 새로운 괴물 자주포 등장이라 불릴만한데요. 이는 사거리
80km 수준인 러시아의 신형 2S-35 칼리차 SV를 압도하는 수준이며 70에서 130km의 사거리를 보여주는 미국의 M129 자주포와도 필적하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선 화력 측면에서 세계 최강의 자주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포탄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포신까지 기존의 52구경장에서 58구경장으로 늘어나는 만큼 분당 열발 이상에 달하는 고속 발사의 압력을 견뎌야 하는 약실과 포신의 내구성도 개선될 것입니다. 방사청은 이 소재 기술 역시 국내 기업에서 개발할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자주포 시장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K9의 개량 작업이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7년 사거리 연장탄의 1차 양산이 마무리되면 신형 자주포에 대한 잠재적 수요까지 흡수, 점유율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1월 15일 우크라 KO-15 영상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무기하면 대부분 K9을 먼저 떠올릴 텐데요. 그만큼 K9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엄청난 명성을 자랑합니다. 이미 해외 자주포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내수용 물량만 해도 1200여 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한민국 육군은 수량면에서 이에 못지않은 자주포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KO-15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KO-15를 K9 못지않게 중요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10년에 걸친 초장기 사업 끝에 노후화된 KO-15 물량 대부분을 KO-15A1으로 개량했을 정도입니다. 성능면에서 이미 세계 최고인 K9을 보유한 우리 군의 관점에서 KO-15를 단순 개량으로 끝낼 거였으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실제로 지난 2022년 12월 우리 군에서 KO-15A1의 전력화 완료를 발표하자 다수의 전문가가 한국 포병 전력의 화력이 직관적으로 2배 이상 수직으로 상승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포방부라는 명성답게 대한민국의 포병 화력은 중국은 물론 미국에도 우세적인 수준을 자랑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군이 이렇게 잉여 전력이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KO-15를 개량 재전력화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 KO-15는 오랜 방열로 인한 발사 속도가 단점으로 지적받아왔습니다. 방열이란 표적과 포신을 정렬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데요. 아주 미세한 오차도 보정하고 엄청난 반동을 견뎌야 하는 곡사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때문에 얼마나 빠르고 정확히 방열을 끝낼 수 있느냐가 곧 곡사포의 전투력을 증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KO-15는 개발 당시 현수 장치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차량 후미에 장착된 스페이드라는 지지대를 땅에 박는 작업이 필수였고, 이로 인해 KO-15의 초탄 발사 시간은 짧으면 2분, 길면 11분까지 걸릴 정도로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KO-15A1으로 개량하면서 기존 KO-15가 가지고 있던 치명적인 단점들을 말끔히 해결해버렸습니다. 전체적인 외장은 전장 9.1m, 전폭 3.1m, 높이 3.8m로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지만 문제가 되었던 완충 장치를 2배로 늘리고 차체를 가로로 지탱하는 토션바의 강도를 대폭 강화, 전후륜에 향상된 성능의 유기압 서스펜션을 탑재하면서 차체 충격 흡수 능력을 높였습니다. 이런 과정 덕분에 KO-15는 스페이드 설치 없이도 포를 발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지 상태에서는 45초, 기동 중에는 75초로 초탄 발사 시간이 비약적으로 빨라졌습니다. 또한 수동으로 움직였던 사격 시 작동하던 전동식 유압장치와 반자동 급속장전 장치를 탑재해서 사격 과정을 간소화했습니다. 즉, 포탄을 올리고 버튼만 누르면 사격 준비가 완료될 만큼 장전이 쉬워져서 분당 발사 속도가 기존 대비 2배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에 관성항법 장치와 위성항법 장치, 속도 보정 장치가 대대적으로 개량되면서 명중률이 대폭 향상되었는데요. 바로 K9을 현존 최강의 자주포로 만든 전자장비가 KO-15에 적용된 것입니다. 일례로 관성항법 장치 INS는 쉽게 말해 매우 성능이 좋은 자이로스코프입니다. 기본적으로 곡사포인 자주포가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자주포의 현재 위치 좌표값과 진북 방향, 그리고 지구 수평면에 대한 고각과 경사각 등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원래는 따로 측지반을 운용해 이 모든 값을 사람이 직접 계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INS를 활용해 훨씬 빠르고 정확한 계산이 가능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사람 머리로 하던 계산을 컴퓨터가 담당하게 된 건데요. 그러나 INS는 계산이 반복될수록 오차가 누적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위성항법 장치, 즉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GPS가 자주포의 현재 위치를 계산해주며 INS의 누적 오차 값을 보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쯤 되면 개량이라는 말보다 새로 한 대 뽑았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데요. 여기에 우리 군은 K9 운용 시 그 효용성을 체감했던 탄약 운반 장갑차 개념을 K-55A1에 맞도록 적용시켰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장갑차가 K-56 탄약 운반 장갑차였는데요. 기존 K-55용 탄약의 적재를 맡았던 군용 트럭의 낮은 기동성과 험지 주파 능력까지 개선되면서 9명이나 필요했던 운용 인원이 3명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은 K9 자주포 개발에 들었던 비용의 25% 수준으로 더 빠르고 더 정확하며 더 안전한 세계 최정상급 자주포 K-55A1을 완성한 것인데요. 이렇게 되자 돌연 우크라이나까지 K-55 자주포를 공여해달라며 매달리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K-55A1의 개량 사업을 바라보면서 가장 속이 쓰릴 나라는 따로 있는데요.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바로 미국입니다. 대한민국 자주포의 역사는 사실 K-55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K-55의 모체는 미국의 M109A2였습니다. 1963년 초도 물량 배치를 시작한 M109는 최소 1만 대 이상 생산된 자주포인데요. 미국은 이 넘치는 물량을 동맹국들에 뿌려가면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노후화된 기종임에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운영 중인 자주포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1980년대 초 자주포 독자 개발을 추진하던 한국에 미국은 먼저 M109A2의 면허 생산을 제안했고 이때 탄생한 것이 한국형 M109 바로 K-55 자주포입니다. 그러나 속부터 뜯어보면 K-55와 M109A2는 확연히 다른 기종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형 K-55의 외관은 M109A2와 닮아 있었지만 내부에선 상당한 개량이 이루어졌는데요. 대표적으로 화학전에 대비한 MBC 시스템을 적용했고 피격 시에 대비해 한론 소화기와 자동 선회 장치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오죽하면 K-55를 목격한 미 국방부에서 M109A2에서 두 차례나 개량된 M109A4와 동급이라고 감탄할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후기형인 K-55A1에 이르러 완전히 다른 자주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미국은 이때부터 한국의 자주포 기술을 굉장히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K9 덕분에 K-55A1이 뒤로 밀려난 것뿐이지 K-55는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성능의 자주포였습니다. 당장 미국의 주력 자주포인 M109A6 팔라딘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위력을 자랑하는데요. 우선 크기 면에서도 K-55A1이나 팔라딘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사거리는 팔라딘이 30km에 불과하지만 K-55A1이 32km의 사거리를 보이면서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용 성능 분야로 넘어가면 이 격차가 더욱 커집니다. 팔라딘은 아직도 포탄 적재에서부터 포탄 삽입, 장약 삽입이 모두 수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나마 포탄 삽입 단계에서는 K-55에도 탑재되었던 유압식 장전 장치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마저도 급속 사격을 위해선 밀대를 이용해 완전 수동으로 장전해야 합니다. 반면 K-55A1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포탄 삽입이 끝나고 승무병은 장약만 집어넣으면 사격 준비 끝인데요. 이로 인해 팔라딘은 전투가 길어질수록 운용 병력의 피로도가 급증하고 발사 속도 또한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실 팔라딘까지만 해도 바퀴만 달려있다 뿐이지 운용 성능은 자주포와 견인포의 중간에 있는데요. 이 때문에 팔라딘은 운용에 최소 5명이 필요하지만 K-55A1은 4명으로도 방열부터 사격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K-55의 변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K-55의 차대에 서서 근무할 수 있는 높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내부에 포병 사격 지휘 체계와 각종 VHF 대역 통신 장비, 화생방 대비 내부 승무원 보호 장비를 장착한 K-77 사격 지휘 장갑차도 있습니다. 우리 군은 K-55나 K9 자주포 6문으로 이루어진 한 개 자주포 포대에 지휘 차량 한 대를 편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역할을
K-77이 맞게 된 것입니다. K-77에 장착된 BTCS는 표적 획득부터 포탄 발사까지 과정을 전산화한 장치로 포병대대의 사격지휘소와 연계된 관측자, 포대 사격지휘소, 인접 포병대대와의 연동 운영으로 사격재원 산출과 필요한 전술적 판단을 빠르게 만들었으며 KO-15 계열뿐 아니라 K9에도 호환이 되어 전술 운용성을 대폭 올렸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치장물자로 분류되던 M101A1 견인곡사포를 자주포로 개조, 차륜형 105mm 자주포 풍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105mm 포탄의 재고량이 무려 340만 발에 달했기에 가능했던 일이고, 이러한 풍족한 재고량 덕분에 풍익이 탄생한 것입니다. 풍익은 K71 군용 5톤 트럭의 차체를 이용한 차륜형 자주포답게 시속 80km에 달하는 빠른 속도가 장점인데요. 게다가 자주포로 개조되면서 디지털 화력 통제 장치가 탑재되면서 이동 중 정지 후 초탄 발사까지 고작 1분이면 충분합니다. 또 최대 11.3km의 사거리로 분당 최대 10발의 포탄을 쏟아내고도 이탈까지 3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비록 화력과 사거리가 155mm 자주포에 비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풍익은 K9 계열 자주포와 달리 보병부대의 화력 지원 무기라는 걸 감안하면 단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의 포병 화력은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한 결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세계 최강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